퇴직금 5억 원, 2달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아내에겐 아직도 말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 새벽 택배 분류장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습니다. 69살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위기에 계시는 분이 있지 않나요? 퇴직 후 노후를 준비하려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들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부끄러운 선택을 했던 저의 진솔한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성만, 올해 69세입니다. 아내 김정희와 결혼한 지 41년째를 맞이했죠. 저는 한 회사에서 35년을 근무했어요.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삶이었어요.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명절에는 고향에 다녀오고 그렇게 35년을 보냈습니다. 두 아이를 키웠어요. 큰딸과 작은 아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허리띠 졸라맸고 결혼자금 만들어주느라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게 아버지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도 평생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줬습니다. 우리 부부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단하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정년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제 마지막 출근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던 습관 때문이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어요.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이 넥타이를 매는 것도 마지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35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오늘은 당당하게 퇴근하세요. 당당하게라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떳떳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고 회사 돈 한 푼 안 건드렸고 성실하게 일했으니까요. 저는 아내에게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끝이네. 35년이 한순간 같아. 회사 강당에서 퇴직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저랑 같은 시기에 퇴직하는 동기들이 10명 정도 모였어요.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도감 반, 허전함 반. 사장님이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악수를 나눴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참았습니다.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인사팀 과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퇴직금 통장이었어요. 잔액은 5억 273만 원, 35년 동안 쌓인 퇴직금과 명예퇴직 위로금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5억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 아니 3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충분할까? 저는 불안도했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이 퇴직 축하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큰딸 내외와 작은 아들이 꽃다발과 케이크를 준비해 왔더군요. 저는 쑥스러웠어요.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큰사유가 술잔을 따랐습니다. 저는 그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메였어요. 눈물이 또 나려고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눈시울은 붉어졌나 봅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뭘 해야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35년 동안 회사가 제 정체성이었는데 이제 나는 누구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가 지옥이었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어요. TV를 켰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책을 폈지만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예전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다들 바빠 보였습니다. 매일 퇴직금 통장을 확인했어요. 5억 273만 원, 국민연금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아내 것까지 합치면 250만 원 정도, 여기에 적금 이자 붙이면 한 달에 270만 원 정도 쓸 수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월 270만 원으로 20년을 살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는 제게 말했어요. 여보,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사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도 맘 편히 쉰 적이 없었고 이제서야 처음으로 쉬어보는데 정작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12월 중순 전화가 왔습니다. 박준호였어요. 제 옛 직장 후배였죠. 저보다 14살 아래였고 10년 전에 회사를 나가서 사업을 한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준호 아버지랑 저랑은 같은 부서였고 준호 결혼식 때도 제가 주례를 섰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어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퇴직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제 안부를 묻는 사람이었거든요. 아, 준호야,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네, 형님. 저 요즘 사업이 잘 돼요. 형님 한번 뵙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저는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할 일도 없었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를 만났어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였습니다. 준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시계도 비싸 보였고 차도 수입차를 타고 왔더군요. 성공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형님, 퇴직하시고 어떠세요? 글쎄, 적응이 안 되네.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요즘 물류센터 투자 아세요? 물류센터? 그게 뭔데? 택배 회사들이 물류센터를 짓잖아요. 거기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돈을 투자자들한테서 모으는 거예요.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어떻게 나는데? 매달 월세처럼 나와요. 저는 2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밀리고 정확하게 입금돼요. 얼마나 투자했는데? 3억 정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900만 원 정도 나와요. 900만 원, 엄청난 돈이었어요. 저는 솔깃했습니다. 그거 안전한 거야? 당연하죠, 형님. 이거 원금 보장이에요. 계약서에도 다 명시돼 있고요. 형님, 요즘 택배 물량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세요? 코로나 이후로 폭발적이에요. 준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데? 월 3%예요. 1억을 넣으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나와요. 300만 원. 5억을 넣으면 한 달에 1,500만 원이 나온다는 계산이었어요. 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1,700만 원 이상이죠. 꿈 같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그거 진짜 안전한 거야? 요즘 투자 사기 많잖아.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 믿으세요. 제가 형님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저희 아버지 생각에서라도 그런 짓 안 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준호 아버지는 저와 30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준호를 어릴 때부터 봤고요. 그 아이가 저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한번 자료 좀 보내줘봐. 네, 형님. 근데 지금 마지막 모집 기간이에요. 이번 달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마지막 모집 기간, 그 말이 저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준호가 좋은 투자처를 알려줬어.
투자요? 무슨 투자인데요? 물류센터 투자래. 요즘 택배 물량이 엄청 늘어나잖아. 거기다 돈을 넣으면 매달 수익금이 나온대. 아내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거 안전한 건가요? 준호가 이미 2년째 하고 있대. 원금 보장에 월 수익률이 3%래. 5억 넣으면 한 달에 1,500만이나 나온다는 거야. 아내는 불안해 보였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어준 거겠죠. 며칠 뒤 준호가 투자 설명회 가자고 했어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저 같은 중년 남성들이 2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다들 퇴직자처럼 보였습니다.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했어요. PPT 자료도 그럴듯했고 실제 물류센터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금 보장 조항도 명시되어 있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기회다. 놓치면 안 된다. 그날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5억 원 전액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계약했어. 다음 주에 5억 전부 넣기로 했어.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5억 전부요? 조금만 넣어보고 괜찮으면 추가로 하는 게 어때요? 아니야. 큰돈 넣어야 수익도 크지. 준호 말로는 지금이 마지막 모집 기간이래. 이번 달 안에 넣어야 한대.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제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저는 은행에 갔어요. 퇴직금 통장에서 5억 원을 이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고객님, 5억 원 전액을 이체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신지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뭐 바보도 아니고. 아니요. 제가 직접 확인한 투자입니다. 송금이 완료됐습니다. 저는 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방금 보냈어. 확인 좀 해줘. 네, 형님. 잘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매달 1,500만 원씩 입금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잘했다. 이제 아내한테 좋은 것만 해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24년 1월 25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통장을 확인했어요. 오전 10시쯤 1,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저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여보, 들어왔어. 1,500만 원.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내가 좋아하는 장미꽃을 사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2월 25일 또 정확하게 1,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안심했어요. 하지만 3월이 문제였습니다. 3월 20일쯤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준호한테서 연락이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입금일 일주일 전쯤 확인 문자를 보냈는데 이번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중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25일이 됐습니다. 입금이 없었어요. 26일, 27일, 28일 계속 입금이 안 됐습니다. 저는 완전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준호에게 하루에 10통씩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3월 28일 저는 회사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그 오피스텔로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페인트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관리실로 뛰어갔습니다. 관리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여기 물류센터 투자회사 어디 갔어요? 아, 그 회사요? 일주일 전에 야반도주 했어요.
임대료도 석 달치나 밀리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5억 원, 제 평생이 사라진 거였어요. 35년 동안 모은 돈이, 내 노후 자금이, 아내와의 약속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강다리 위에서 몇 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뛰어내릴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새벽 2시쯤 집에 들어갔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회사가 문 닫았어. 뭐라고요?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어. 준호도 연락이 안 돼.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갔어요. 사기 사건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말은 절망적이었어요. 피해자가 수십 명입니다. 박준호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것 같고요. 찾기 어려울 겁니다. 수십 명이라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식사를 차려놨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토했어요. 아내가 등을 쓰다듬어 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연금이라도 있잖아요. 애들도 있고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저는 괜히 화를 냈습니다. 내가 35년을 일했는데 이게 뭐야? 나 때문에 당신 노후까지 망쳤어. 소리를 지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아내 잘못이 아닌데. 하지만 사과할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69년을 살면서 그렇게 서럽게 운 건 처음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내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 폐인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35년을 성실하게 살았던 최성만이 이 꼴이 되다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다. 뭐라도 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야 아내한테, 아이들한테도 떳떳할 수 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씻고,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나 나갈게.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그냥 좀 걸어야겠어.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 갈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새벽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거였어요. 학력 무관, 나이 무관,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하루 7만 원,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69살 남편이 택배 일을 한다고 하면 아내가 뭐라고 생각할까? 아이들이 알면 어떡하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매일 산책이나 운동을 나가는 척 하면서 새벽에 일을 하기로 한 겁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집을 나섰어요. 아내가 의아해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작업복을 숨겨뒀습니다.
새벽 3시 30분 저는 물류센터 앞에 섰습니다. 69살의 나이에 처음 해보는 육체 노동이었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길밖에 없었어요. 물류센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거대한 창고 같은 건물이었죠. 새벽 3시 반인데도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트럭들은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여기 들어가야 하나? 69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5억 원을 날렸으니까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서 한 과장이라는 40대 남자가 저를 맞았어요. 제 이력서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나이가 69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이 힘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 건강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허리도 안 좋았고 무릎도 시큰거렸거든요. 하지만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한 과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일단 해보죠. 근데 힘들면 바로 그만두세요. 여기서 다치면 저희도 곤란하거든요. 작업복을 받았습니다. 남색 유니폼이었어요. 뒷면에는 물류센터 로고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분류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박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은 것도 있었고 큰 것도 있었어요. 무거운 것도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저를 봤어요. 아저씨, 여기 처음이세요? 아저씨라고요. 저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네, 처음입니다. 일 간단해요. 저기 벨트에서 박스 나오면 주소 보고 구역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서울은 저기, 경기는 저기 간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지옥이었어요. 박스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무게도 제각각이었어요. 5kg짜리도 있었고 20kg가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박스를 들어 올리다가 비틀거렸어요.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젊은 직원이 달려왔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첫날부터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됐거든요. 저는 계속 박스를 날랐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3시간이 지나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탈의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파였습니다. 손은 떨렸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책상에만 앉아 일했던 최승만이 이 꼴이 되다니. 집에 도착한 건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일찍 나가셨던데. 아, 그냥 산책 좀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렸어요. 수저를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손이 왜 그래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물집이 터져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어요. 아, 이거 운동하다가 그랬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어깨는 돌처럼 굳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69살에 새벽 택배 분류 일을 하다니 35년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박준호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원망스러운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5억 원을 한꺼번에 넣었을까? 조금만 신중했어도, 조금만 의심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다음 날도 저는 새벽 3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4시간 동안 박스를 날랐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문이었어요. 몸은 점점 망가졌고 마음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최씨, 일 힘들죠? 괜찮습니다. 근데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요. 젊은 애들 절반도 안 돼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 잘리는 건가?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뭐 나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젊은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박스를 날랐어요. 물 마실 시간도 아꼈습니다. 화장실도 참았어요. 그렇게 해야 잘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사고가 났어요. 20kg짜리 박스를 들다가 허리가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쉬면 돼.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면 아내가 알게 될 테니까요. 저는 벽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한 과장이 고개를 저으며 지켜봤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여보!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저를 부축했어요. 왜 이래요? 어디 아파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아내는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열이 났었나 봅니다. 병원 가야 돼요. 아니야, 괜찮아. 좀 쉬면 돼. 아내는 저를 침대에 눕혔어요.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할게. 왜 이래요? 아픈데 내가 도와줘야죠.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아내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옷을 벗을 수 없었어요. 옷 밑에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박스에 부딪혀서 생긴 멍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보면 바로 알 거예요. 아내가 나간 뒤 저는 조심스럽게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충격이었습니다. 팔에도 멍, 다리에도 멍, 등에도 멍,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다음날 아내가 이상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요즘 어디 다니세요? 응, 그냥 산책하고 그러지.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아침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산책이에요? 아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지. 새벽 3시 반에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짜증을 냈어요. 왜 이래? 나 감시하는 거야? 아니에요. 걱정돼서 그러죠. 요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말수도 줄었고 밥도 안 드시고 자꾸 피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피하고 있었어요. 아내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5억 원을 날렸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200만 원을 받았어요. 하루 7만 원씩 한 달 일한 돈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어요.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아내는 몰랐어요. 저는 비밀 통장을 만들었거든요. 물류센터 일에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 더 망가져 갔습니다. 허리 통증은 만성이 됐고 손목도 시큰거렸습니다. 무릎도 부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젊은 직원 하나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나이가 많으신데 왜 이 일 하세요? 돈 벌려고 그러지. 다른 일은 안 해요? 경비 같은 거요. 이게 돈이 더 돼. 가족들은 알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직원은 알아챘나 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2달째 되던 날 한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최 씨, 일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한 과장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나이 많으신 분 뽑는 거 별로였어요. 일도 느리고 다칠까봐 걱정도 되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성실하시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도 안 쉬고 남들보다 일찍 오시고 그런 분 없어요, 요즘.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69살 나이에 새벽 택배일로 받는 칭찬이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한 과장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옆에 젊은 직장인이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저랬었죠. 35년을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업무 준비를 하던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렇게 미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흐릿한 제 얼굴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자 끄덕은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앉아보세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오늘 당신 뒤를 밟았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미안해요. 하지만 너무 이상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매일 어디 가는지 궁금했거든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봤어요. 물류센터에서 박스 나르는 당신을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숨기려고 했던 비밀이 들통난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어났어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물집 터진 손을, 거칠어진 손을 잡아줬어요. 왜? 왜 혼자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69년 인생에서 가장 큰 눈물이었습니다. 아내 품에 안겨 저는 한없이 울었어요. 35년을 일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고 5억 원을 날렸다고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하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내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같이 울었어요. 41년을 함께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여보, 물류센터 일 그만두세요. 하지만 돈보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우리 연금으로 살면 돼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 부족해. 부족하면 아껴 쓰면 돼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아내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만둘게.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5억 원은 여전히 사라진 돈이었고 박준호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 내용이 귀에 꽂혔습니다. 물류센터 투자 사기 사건으로 7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주범 박모 씨를 수배 중이며 피해자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저는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투자했던 그 회사 사진이 나오고 있었어요. 피해자 대표라는 70대 여성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만 골라서 사기를 쳤어요. 경찰이 꼭 잡아주길 바랍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70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여보, 저기 피해자 모임 연락처 나와.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함께 TV를 봤어요. 거기 연락해봐요. 그래야겠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70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함께 싸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 대표 이순덕 씨였어요. 여보세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5억 원을 잃었어요. 아, 그러세요? 어디 사세요? 다음 주 모임에 오세요.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여보,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다음 주 토요일 피해자 모임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커뮤니티 센터였어요.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5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다들 저처럼 60대, 70대였어요. 어떤 분은 80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쪽에 70대 여성이 서 있었어요. 피해자 대표 이순덕 씨였습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분이셨는데 눈빛이 강렬했어요. 저희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희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섞인 얼굴들이었죠. 어떤 분은 울고 계셨고 어떤 분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이순덕 씨가 입을 열었어요. 다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피해자 대표 이순덕입니다. 저도 3억 원을 잃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73명입니다. 피해 금액은 총 127억 원이에요. 127억 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박준호는 현재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이순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옆에 50대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변호사 김현수입니다. 이번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변호사까지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일단 집단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뭐든지 좋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증거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 그리고 박준호와 주고받은 문자들이었죠. 그리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했고 검찰에도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몇 분과 대화를 했어요. 70대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5억 원 날렸어요. 퇴직금 전부였죠. 저도 그래요. 박준호 그 새끼. 아, 미안합니다. 화가 났어. 그분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부인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말 못했어요. 어떻게 말을 해요? 평생 모은 돈인데.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없었어요. 저도 똑같이 힘들었으니까요. 60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투자했어요. 남편이 알면 저 이혼당할 거예요. 얼마를요? 2억이요. 친정어머니 유산이었어요. 그 여성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달려와서 위로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순덕 씨가 다시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우리가 울면 박준호가 웃어요. 우리는 싸워야 해요. 하지만 돈은 이미 사라졌잖아요. 한 남성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박준호 명의 재산을 추적 중입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다 찾아낼 거예요. 해외로 도피했다면서요? 맞아요. 하지만 국내 재산은 압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폴에도 수배를 요청했어요. 이순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힘이 났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차를 끓여줬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희망이 보여요? 글쎄, 잘 모르겠어. 이순덕 씨 대단하더라.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순덕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울고만 있었을 거예요.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당신은 충분히 했어요. 물류센터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했잖아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앞만 보고 가요, 여보. 다음 주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어요. 계약금, 송금 내역서, 박준호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본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김현수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계약서에 원금 보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네요. 이건 좋은 증거예요.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단 박준호를 잡아야죠. 그리고 그의 재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재산이 남아있을까요? 조사 중입니다. 부동산 몇 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최성만 씨, 혹시 통화 녹음 같은 건 없으세요? 통화 녹음이요? 네, 박준호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거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통화 기록은 있지만 녹음은 안 했어요. 아쉽네요. 통화 녹음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김 변호사는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후회했어요. 왜 그때 녹음을 안 했을까? 그래도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이 문자 보세요. 원금 보장, 월 3% 수익 보장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게 큰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예요.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매주 토요일마다 열렸어요. 저는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아내도 함께 갔어요. 모임을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단합됐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함께 싸우는 동료가 됐어요. 어느 날 이순덕 씨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 있어요. 박준호 명의 부동산 세 채를 차단했어요. 정말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분당에 오피스텔 두 채,
총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127억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어요. 곧 승인될 겁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뭔가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 본인은 아직 못 잡았어요. 태국에 있는 것 같다는 정보가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자 환호성이 잦아들었습니다. 부동산을 압류해도 박준호를 잡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거든요.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인터폴에도 적색 수배를 요청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잡을 겁니다. 이순덕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5월 중순이었어요. 그날 저녁 TV를 보고 있는데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물류센터 투자 사기 주범 박준호 검거.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잡혔어. 박준호 이놈 잡혔어. 아내가 달려왔어요. 함께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공항에서 수갑찬 박준호가 끌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물류센터 투자 사기로 12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박모 씨가 지난 3월 태국으로 도피했으나 인터폴 적색 수배로 태국 경찰에 검거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화면 속 박준호는 수척해 보였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습니까?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다였어요. 박준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차에 탔습니다. 저는 TV를 끄지 못했어요.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순덕 씨였어요. 최성만 씨 봤어요? 뉴스 봤어요? 네, 봤습니다. 드디어 잡혔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이순덕 씨의 목소리는 감격스러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긴급 모임 할 겁니다. 꼭 오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제 끝나는 건가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재판이 남았어. 다음날 피해자 모임에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73명 전원이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다들 박준호가 잡혔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박준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한 남성이 물었습니다. 127억 원 규모 사기니까 최소 10년은 나올 겁니다. 돈은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모두가 듣고 싶어 하는 질문이었어요. 박준호 명의 재산은 모두 압류했습니다. 부동산 3채, 차량 2대, 예금 3억 원, 총 25억 정도 됩니다. 25억이라고요. 127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머지는요? 이미 탕진한 것 같습니다. 도박, 유흥비로 쓴 것으로 보여요.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는 25억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박준호 가족 명의로 돌린 재산도 추적 중입니다. 그리고 공범들도 있어요. 투자 설명회에서 발표했던 사람들 다 공범입니다. 그들의 재산도 압류할 겁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사람들이 조금 안심했습니다. 대략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피해액의 30% 정도 예상됩니다. 30%요.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5억 원의 30%면 1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은 영영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30%밖에 안 돼요. 누군가 절규했습니다. 더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도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아내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1억 5천만 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3억 5천만 원은 날아간 거잖아. 그래도 전부 잃는 것보다 나아요. 박준호가 안 잡혔으면 한 푼도 못 받을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여보, 응?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뭘 시작해? 뭐든지요. 우리 연금이랑 1억 5천만 원 있으면 작은 가게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가게? 네.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일했던 택배, 그거 작은 대리점 내면 어때요? 택배 대리점.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내가 택배를 왜 안 돼요? 당신 2달 동안 물류센터에서 일했잖아요. 그 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나도 같이 할 거예요. 우리 둘이 함께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41년을 함께한 아내였어요. 제가 5억 원을 날렸을 때도, 새벽에 몰래 택배 일을 했을 때도 원망 한마디 없이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고마워 여보. 뭐가요? 곁에 있어줬어.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손을 꼭 잡았어요. 한 달 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판사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35년을 일하고 받은 퇴직금 5억 원을 어떻게 잃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벽에 택배 일을 하면서 어떤 심정이었는지 다 털어놨습니다. 박준호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한때는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준호 아버지 생각에, 주례를 섰던 기억에 저는 그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박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준호야, 왜 그랬어? 우리가 뭘 잘못했어? 평생 성실하게 산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창피하지도 않아?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 거야? 박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얼굴들이었죠. 최성만 씨 잘하셨어요. 이순덕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어요.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달 뒤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준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어요. 그리고 피해 배상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총 4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었어요. 42억 원요. 127억보다는 적었지만 처음 예상했던 25억보다는 많았습니다. 추가 재산을 더 찾아낸 거였어요. 제 몫은 1억 6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1억 6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잘 됐네요. 그걸로 우리 택배 대리점 하자.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해요. 저는 아내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2024년 8월 배상금이 들어왔습니다. 5억 원을 잃고 1억 6천만 원을 돌려받은 겁니다. 3억 4천만 원은 영영 사라졌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전부 잃을 뻔했는데 이것이라도 건진 거니까요. 통장을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택배 대리점을 낼 만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주택가 근처가 좋을 것 같았어요. 아파트 단지 앞이면 더 좋고요. 며칠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찾은 곳이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상가였어요. 1층 구석짜리였는데 면적은 15평 정도 됐습니다. 월세는 80만 원,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여보, 여기 어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로 옆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건너편에는 오피스텔도 보였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았어요. 좋은 것 같아. 그럼 여기로 할까요? 그래, 여기로 하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처음으로 제 사업장을 갖는 순간이었어요. 69살의 나이에 말이에요.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크게 손볼 건 없었어요. 벽을 깨끗이 칠하고 선반을 설치하고 카운터를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직접 했어요. 페인트 칠도 하고 못도 받고 청소도 했습니다. 여보 힘들어요? 아내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오히려 재미있어.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랬어요. 물류센터에서 나물 박스를 나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제 것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제 미래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작업을 했어요. 벽은 하얀색으로 칠해졌고 간판은 파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글씨는 아내가 정했어요. 성만내 택배. 심플했지만 정해가는 이름이었습니다.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좋아요. 우리 답잖아요. 아내는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택배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큰 회사였어요. 담당 직원이 나와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대리점 운영은 어렵지 않아요. 박스 받아서 보관하고 고객 오면 찾아주고 발송 물품 접수하면 됩니다. 배송은 안 해도 돼요. 네, 배송은 본사 기사들이 해요. 대리점은 접수와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다행이었어요. 69살 나이에 배송까지 하기는 힘들었을 테니까요.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박스 하나당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하루 평균 100개 정도 처리하시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되실 겁니다. 200만 원이요. 연금 250만 원과 합치면 450만 원,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9월 1일 드디어 개업했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이었어요. 간판 업체 직원들이 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큰 사다리를 세우고 간판을 올렸어요.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 성만내 택배. 간판이 달리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이름이 박힌 간판이었어요. 35년 회사 생활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사진 찍어요. 아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간판 아래 섰어요. 아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더요. 같이 찍어요. 이번엔 지나가던 손님에게 부탁했어요. 저와 아내가 간판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손을 꼭 잡았어요.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봤어요.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은 30대 주부였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거예요? 네, 어제 개업했습니다. 잘 됐네요. 여기 가까워서 좋아요. 전에는 멀리 가야 했거든요. 첫 택배를 접수했습니다. 제주도로 보내는 물건이었어요. 500원을 받았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뿌듯했어요.
제 손으로 번 첫 수입이었으니까요. 그날 하루 동안 손님이 15명 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시작치고는 괜찮았어요. 아내와 함께 일했습니다. 아내는 접수를 받고 저는 박스를 정리했어요.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저녁에 문을 닫고 정산을 했어요. 하루 수입이 8,500원이었습니다. 8,500원밖에 안 돼요. 아내가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점점 늘어날 거야. 그래요. 천천히 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내 팔짱을 끼고 걷는 게. 여보, 응? 행복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나도 정말 그랬어요. 5억 원을 잃고 새벽에 택배 일을 하고 온갖 고생을 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었어요. 입소문이 났는지 단골도 생겼습니다. 60대 아주머니였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셨어요. 사장님, 여기 친절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아주머니는 가끔 떡을 사오기도 했어요. 인정이 있는 동네였어요. 2달째 수입이 늘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됐어요. 목표였던 200만 원에는 못 미쳤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응, 괜찮아. 월세 내고도 100만 원은 남으니까. 우리 연금까지 합치면 350만 원이에요. 그래, 충분해. 정말 충분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떳떳한 돈이었어요. 어느 날 물류센터 한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최 씨 가게 차렸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과장은 가게를 둘러봤어요. 좋네요. 깨끗하고. 덕분입니다. 물류센터에서 배운 게 많아요. 그때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근데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성실하셨어요. 어쩔 수 없었죠. 한 과장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개업 축하 선물이에요. 아니, 이런 것까지 받으세요. 그때 제가 최 씨한테 좀 박하게 대했었잖아요. 미안했어요. 아닙니다. 과장님은 일 때문에 그러신 거고요. 한 과장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달째 큰아들이 가게에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들에게는 가게 차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버지, 여기가 가게예요? 어떻게 알았어? 동네 사람한테 들었어요. 아들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냥 말하기 좀 그랬어. 퇴직금은요? 투자하신 돈은 어떻게 됐어요? 아들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 날렸어. 사기 당했다. 얼마나요? 5억 중에 3억 넘게.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창피해서. 아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너가 왜? 제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힘드신 걸 몰랐어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다, 괜찮아. 우리 알아서 할 수 있어. 하지만 아들아, 나 이 가게 좋아. 비록 작지만 내 것이잖아. 그리고 엄마랑 같이 일하는 게 재미있어. 아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그래, 고맙다. 아들이 돌아간 뒤 아내가 말했어요. 아들이 많이 컸네요. 그러게. 우리도 잘할 수 있어요. 응, 잘하고 있어. 4달째 피해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순덕 씨가 단체 카톡방에 공지를 올렸어요. 오랜만에 모이자고 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예전과 같은 커뮤니티 센터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다들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최성만 씨 오랜만이에요. 이순덕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택배 가게 차렸습니다. 오, 잘하셨네요. 저도 작은 반찬 가게 시작했어요. 정말요? 잘 되세요? 뭐, 그럭저럭요. 먹고는 살아요. 다른 분들도 각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식당을 차렸고, 어떤 분은 카페를 열었고, 어떤 분은 다시 취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대단해요. 이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5억, 3억씩 잃고도 다시 일어났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박준호한테 당했지만 결국 이겼어요.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요? 이제 끝났어요. 재판도 끝났고 배상금도 받았고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해요. 이순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싸웠다는 거,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 눈물이 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들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이순덕 씨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포옹을 나눴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안았습니다. 함께 울었던 사람들,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응, 잘할 수 있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응, 당신도.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어요. 오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안정됐습니다. 한 달 평균 200만 원을 벌었고 단골도 많이 생겼어요. 아내와 저는 매일 함께 일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줬어요. 밥을 먹다가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돼요? 뭐가? 투자한 거요. 옥 날린 거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후회하냐고요? 당연히 후회됐어요. 그 돈이 있었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내한테 좋은 것도 해주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여행도 가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혼자 짐을 지면 안 된다는 거, 체면보다 솔직함이 중요하다는 거,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후회는 해.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 뭐가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아내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나도 고마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41년을 함께 산 손이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70살입니다. 아내는 67살이에요. 우리는 작은 택배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지 않아요. 하루 수입도 많지 않고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제 것이니까요. 제 손으로 일구는 것이니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박준호를 믿지 않을까? 5억 원을 지킬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경험도 제 인생의 일부라는 걸 압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돈을 잃었나요? 사기를 당했나요?
절망스러운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69살에 모든 걸 잃었어요. 새벽에 택배 박스를 나르면서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함께 싸우세요. 저는 73명의 피해자와 함께 싸웠고 결국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저는 70살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지만 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제 옆에는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나요? 그 사람 손을 꼭 잡으세요. 함께 가세요. 인생은 길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내와 함께 가게 문을 엽니다. 성만내 택배, 파란 간판 아래에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제 두 번째 인생이니까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우자에게 먼저 솔직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최성만 씨처럼 혼자 짊어지려고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빠른 소식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